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격동의 우리 근현대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번 이렇게, 피드백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또 이번에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쫙 펼쳐서 보여주고 다시 디테일하게 또 칠판에 가서 설명을 하고 다시 또 이것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또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습득되고 나름대로 판단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로 뭘 배웠죠?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제국주의 외세가 침략적 모습을 띠고 세계 각처에서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과 함께 쭉 봤어요. 세박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의 세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절대왕정 이후부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시민혁명을 거쳐서 결국 이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그죠? 그 이후에 등장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라는 근대적인 경제 시스템이 완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무슨 자본주의 그랬죠? 그렇죠.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그러다가 이것이 18세기 후반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19세기가 되면은 독점자본주의, 그죠? 금융자본주의. 돈 갖고 돈 먹기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완전히 돈인 놈들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19세기 이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어쩌면 독점자본주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냐?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말이죠. 그야말로 돈이라는 신앙에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종교들이 다 있지만은 불교도 또는 뭐 기독교도 천주교도 또 여타 다른 이슬람교도 전부 다 돈만 따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순수하게 자기 이상을 실천하고 또 종교적 그런 이념을 실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밝히는 돈이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라는 탐욕의 괴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인간성의 본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참다운 공동체를 맺어가면서 삶을 꾸려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 과거사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19세기의 독점자본주의, 그 독점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이것과 무엇이 결합된다고? 자기 민족 이득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국수주의.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 국수주의와 그 독점 자본주의가 결합된 침략적 경향,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임페리얼리즘. 그죠? 제국주의. 제가 영어하면 애들이 되게 웃어요.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영어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영어를 해보면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웃지만 원어민들은 또 다 알아듣는 그런 영어입니다. 어쨌든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판을 치는지를 우리는 쭉 봤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여러 섬들 알겠죠? 전부 다 이렇게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러시아 이런 놈들이 다 갈갈이 나눠가졌다. 우리는 이것을 지도 속에 펼쳐서 다 한 번씩 봤더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기야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에도 외세가 접근해 왔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외세가 우리 한반도로 침략적 접근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땠느냐? 그때 우리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세도 정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새로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쥐게 되고 알겠죠? 이 대원군이 밀려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세국 정책, 이른바 수교통상 거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양 세력과 격렬한 충돌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 우리는 민주정권이 등장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볼 겁니다. 보세요. 자,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라는 점, 우리는 여기서 세도 정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기는, 세도 정치는 시기가 1800년부터 시작해서 1863년까지 흥선 대원군이 권좌에 오른 때가 1863년이죠? 1863년이죠.
이 63년 이전까지가 세도 정치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뭐냐? 정치각이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뇌물 수수라든지 그죠? 그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 돼. 세도 정치는 나쁜 거다. 얼마나 나빴느냐? 아주 나빴다. 아주 더러운 정치 형태가 죄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세도 정치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예,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세금제도도 바꾸고 토지제도도 바꾸고 토지제도는 못 바꿨죠. 세금제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겉껍데기만 바꾸는 척했지 잘 안 돼서 나중에 18세기에 정약용 그죠? 그 이전에 뭐 유영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중앙학파 실학자들과 또 중사학파 실학자 박지원, 또 누굽니까? 박재가,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 개혁안이 당시 18세기 조선 후기 사회에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영정조 때 뭔가 좀 개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정조가 갑자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죽고 말더니 결국 뭐냐?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이런 아주 타락한 나쁜 문벌 정치로 빠지게 되더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안동 김씨,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 정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도 정치는 이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세도 정치 때문에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 문란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농민 저항이 발생한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잘 알아두는 게 공부의 핵심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당시에 우리 그 나라 주변에 열강의 아시아 침략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문호개방했으며 일본은 그 결국은 어때요? 문호개방한 이후에 잽싸게 서구화에 성공했죠. 메이주신을 단행해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된답니다. 중국은 미련하게도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열강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식민지로 떨어지는 않았지만은 반식민지 상태가 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한테 식민지로 빠져가는 과정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1905년 럴전에서 일본이 승리, 결국 이것이 한반도가 일본한테 예속돼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봐드렸습니다. 그 전에 벌써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 18세기부터 여러 가지 이양선들이 출몰하더라. 서양 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통상수거 요청을 해왔으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좀 이따 볼 겁니다. 알겠어요? 어때요? 지금 어때요?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쫙 전개시켜 놓고 보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흥선대원군의 예, 개혁 정치 내용을 볼 거예요.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냐. 예, 우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아주 중요해. 이 모조리 이것이 전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 큰 틀에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민생 문제. 우리 백성들이 어려운 이유가 세금 때문이야. 그 세금을 뭐라고 지칭했죠? 예,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백성을 수탈하는 뜯어먹는 이 세금을 삼정이라고 그랬기에 이 삼정에 대해서 각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은결, 포포법 또는 뭐 사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정, 군정, 예, 환곡제도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였다라는 것. 이거 역시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두고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요거는 이제 대원군이 여러 가지 서원을 정비했는데 이게 바로 그 화양동 서원 아주 유명하죠. 송시열을 모셔놓은 화양동 서원인데 대표적인 백성을 뜯어먹는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동묘랄지 또는 여러 가지 당시에 대원군은 개혁정치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아주 욕먹는 짓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경복궁을 짓느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을 많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억울한 세금을 징발하기도 하고 알겠죠? 또 양반들의 묘지름을 벌목해서 양반한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한테까지 욕먹는 짓이 바로 경복궁이었으면 되게 이제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사람들 치고 욕 안 먹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랄지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랄지 또는 이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이랄지 이런 대규모 공사는 어차피 어때요?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빼앗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먹었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또
이런 훌륭한 건축물들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왕실의 피폐화된 몰락해가는 조선왕조 상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대원군의 의도와 그 왕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을 다시 만들려는 대원군의 그런 의지가 결합돼서 이렇게 경복궁 복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 대외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서양 세력, 이 서양 세력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명명했고, 이 제국주의의 모습을 띤, 알겠어요?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에 다가설 때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양선이라는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우리나라의 어선, 우리나라 어선은 되게 돛을 올리고, 그 돛을 세우고 바람에 의해서 다니는 범선이죠. 황포돛배라고 하죠. 그죠? 그런 우리 전통적인 범선이 아니라 서양의 대포 달린 이상스러운 군함 모습을 이따가 볼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내면적으로 우리 그 성리학에 젖어 있던 조선 사회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물로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춘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로서 널리 퍼지게 되죠. 이렇게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통해서 인구한테 당하고 문을 열더니 베이징 조약으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놈들이 베이징 조약을 주선해준 대가로 청으로부터 얻은 땅이 어디게? 그럼 어디야? 그렇죠. 연해주죠. 그 연해주가 우리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만드는 러시아라는 유럽 놈들과 우리가 직접 국경을 맞닿게 됐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자,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추진했지만 이 양무운동 때에, 그죠? 양무운동 때 이 청나라에서 내세운 아주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 몸뚱아리는 중국의 몸뚱아리를 유지하되, 예. 기술문화는 서양의 기술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중국 할 때 중자입니다. 몸 할 때 채자죠. 서양 할 때 서고요. 쓰다, 사용하다, 문물이야, 문물. 그죠? 그래서 용이야, 용, 사용. 그래서 중채서용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채서용 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청나라의 양문동 때 증국본, 리홍장 이런 사람들이 내세운 슬로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이미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1858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더니 잽싸게 일본은 천황권을 강화시키고 막부를 타도하는 메이주신을 단행하게 됐다. 1868년 연대. 선생님 비교드렸죠. 일본이 메이주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달성했다면 우리는 1894년에 가보격을 통해서 근대화를 달성했다. 1894년 빼기 1868년은 몇 년이냐? 26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공식적으로는 근대화에 몇 년 늦었다? 26년 늦었다. 그 격차가 지금까지 온다. 근데 지금 일본이 다행이죠. 다행스럽게도 20여 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이때 우리가 잽싸게 따라잡아야 된다. 몇 군데는 따라잡았다. 반도체 시장, 조선업, 그래 안 그래? 소니보다 우리가 뭐 LG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좀 앞섰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앞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되게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아가지고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지 못할 거야. 우리 일본을 당연히 못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스포츠를 보세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옛날에는 말이야 응감생심 우리가 그 야구에서 일본을 이기리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가끔씩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일본을 뛰어넘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만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겠다 이게 아니라 옛날처럼 일본이 추구했던 궁극주의적 침략적 모습을 띤 그런 허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전달해주고 우리 앞선 그런 어떤 시스템 또는 우리 앞선 문명화된 그런 그 제도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우리의 문화 그죠?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려서 사람들한테 선한 것 좋은 것을 그렇게 파급시키는 그런 허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이의 말춤이라든지 그죠? 우리 그 한국 한류의 세계가 열광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문화적인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끌고 나가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정치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뿐이죠. 그죠?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고요?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청나라의 근대화하려는 노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네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전통적인 돛배인 황포돛배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 황포돛배라고 하는 이유는 이 그 돛이잖아요. 이게 돛을 황토물로 물을 들인답니다. 이 황토물로 물을 들이면 천이 질겨질 뿐만 아니라 이 광목 천이 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부식이 잘 안 돼가지고 해풍에 그냥 사가버리는데 일반 배들은 황토로 이렇게 물을 들이면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황포돛배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범선이 아니라 이런 모습에, 이런 기괴한 모습에 모양, 생김새가 이상하다 해서 이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양선이 우리나라에 들이닥쳤다. 우리는 이양선의 본질을 뭐라고? 이것을 배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있었다. 그 제국주의 뒤에는 또 뭐냐? 자본주의와 민족 이기주의인 국수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칠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세력이 접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양선들이 출몰했어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이양선의 출몰은 엄청나게 많았었다. 자, 이양선이 출몰했을 때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격퇴했죠. 이게 바로 병인양요고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병인양요 때 활약했던 양언수, 그 다음에 한성근의 활약 지역을 지도해서 잘 묻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서 이렇게 그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외유장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오페르 토굴 사건이 1868년에 66년에 병인양요, 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알겠어요? 대영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충청남도 덕산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도구로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국제적인 시체 도굴 사건 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욕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남의 나라를 침탈해 가기 위한, 알겠어요?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71년에, 요번에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이렇게, 우선 여기서는 순서를 잘 알아두실 것. 66년에 병인양요, 68년에 오페르 토굴 사건, 71년에 미국에 의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더라. 이 신미양요는 어제연이 광성진에서 신미양요 때 미군을 격파했습니다. 역시 어제연의 활약 지역도 강화도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양언수 한성근은 병인양요 때, 그 다음에 어제연은 그 광성진 갑곳에서 미국 그 해병대를 무찔렀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척합의 모습이 나왔네요. 흥선대원군의 모습이고 너무나 눈에 익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앞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흥선대원군의 우리 교재로는 몇 페이지인가요? 31쪽이죠. 31쪽 통체제 재정비 노력 그랬는데 19세기 중엽의 국내 정세에서 국내 정세는 뭐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9세기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로 가더라. 세도 정치. 여러분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개념을 잘 알아둘 것. 세도 정치라는 개념어가 나오면 이 세도 정치라는 개념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개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개념이란 우리 역사에서 개념이란 뭐냐? 사건의 개요입니다. 세도 정치란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세도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누구한테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 보니까 주관식으로 쓰지 않으니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에서 이거 맞냐 틀리냐 맞는 거 골라봐라 할 때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의미에서 세도 정치는 뭐냐? 세도 정치는 우선 첫째 1800년부터 그죠? 1863년까지 시간을 알아두실 것. 알겠어요? 언제냐면 언제. 우리가 어떤 팩트나 어떤 사건을 볼 때 항상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대로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세도정치도 마찬가지야. 세도정치도 19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 1863년이니까 이 60여 년간이라는 시간
그 범주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863년까지 그죠? 누구냐 누구? 세도 정치를 단행한 그놈들이 누구냐? 자, 여기서 누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역사에서 시기를 다룰 때 또는 뭐 인간을 다룰 때 이때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야? 왕 중심의 역사였잖아. 그래서 이때는 순조가 임금이었다. 그 다음에 헌종이 임금이었다. 그리고 철종이 임금이었다. 순조, 헌종, 철종 임금이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시대만 순종 때고 헌종 때고 철종 때였지. 순조조 순종이 아니라 순조, 헌종, 철종 때였지. 사실은 왕이 주인공이어야 될 그 시대에 왕이 아닌 왕의 외할아버지, 왕의 외삼촌, 왕의 할머니, 알았어요? 이렇게 외갓 부스러기들이 권세를 향유하고 한 나라의 권력을 오로지 독점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세도 정치라고 한다 이거야. 여러분 감 잡았습니까? 임금이 나라의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임금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왜냐? 왜 임금이 허수아비가 됐느냐?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이 됐거든. 순조가 정조의 둘째 아들인가 그러죠.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늦게 아들을 봤는데 11살짜리 그 아들을 놓고 죽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래서 당시 누구예요? 당시 김조순인가 누구 대신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내가 죽으면 후사를 부탁하네 하면서 그 딸과 결혼하게 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들이 외척이 돼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았어요? 자, 이와 같이 11살짜리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헌종은 더 웃깁니다.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철종은 19살의 왕이 됐습니다. 알겠죠? 이 철종 같은 경우는 말이야, 임금인데 임금이 그 헌종이 죽고 임금이 될 사람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귀한 가가 없어요.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그리고 멍청한 한 명이 이제 그 친척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살고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저 강화도에 귀한가 있는 지게도령. 그 당시에 맨날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땔감 나무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지게도령, 나무도령 또는 강화도령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바로 이름이 이원범인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원범이, 철종 이름이 원범이죠. 이 원범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차기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철종을 모셔가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게 말이야 완전히 강화도 촌놈이 다 돼가지고 왕실 자손인데 강화도로 귀양 가가지고 이렇게 귀양 생활하고 있었죠. 거기서 그냥 뗄나무꾼이 돼가지고 말이죠. 19살이니까 한참 어때? 혈기왕성한 사춘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있는 촌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노비인가 그래요. 완전히 신분이 안 좋은 걔랑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냥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린 거야. 근데 이 서울로 그래서 임금 오자에 오른 옥자가에 오른 이 원범이 늘 강화도에 있는 그 아이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몰래 사람들이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옛날 이 원범하고 철종하고 사귀던 그 여자를 독살해버렸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강화도령이, 그러니까 철종이 완전히 상심해가지고 정치고 나발이고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랬답니다. 알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때 자, 사람이라고 해, 사람. 순조, 헌종, 철종 때 사람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외척질 했던 놈들이 바로 누구라고? 김조순, 김문근 이런 안동 김씨들 아니면 풍양조씨입니다. 풍양조씨. 알겠어요? 이와 같이 김가들이거나 조가들이 나라의 정치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다는 얘기야. 물론 세도 정치를 엄격하게 말하면 정조 때부터 이미 홍국액이라는 자가, 알겠어요? 홍국액이라는 자가 정조한테 자기 딸을 보내고 벌써 세도를 그 당시 한 3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시작을 홍국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반남박씨 박종경 같은 경우도 세도가 중에 한 사람으로 끼기는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이름이 안동 김씨, 풍양조씨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최선인 거예요. 나머지 이 사람도 외척으로서 세도가로서 행세를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끼워 놓다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없고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를 잘 알아두실 것. 알았나요? 시험에 혹시 나올 때 안동 김씨, 풍양조씨 이렇게 나오지 않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근 또는 김조순 이렇게 외척의 이름이 직접 나오거나 조명하 또는 조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생판 듣도 못한 놈이야. 근데 김뭐뭐가 왕을 능멸하고 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렀다. 조 누구가 왕대비 누구 백을 믿고 어쩌고저쩌다 이러나 아 이건 세도가들이구나. 그럼 시대가 언제야? 1800년부터 1863년 사이구나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걸 안동, 김씨, 평양주씨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 이 김씨와 조씨들이 판을 치던 그 시대가 바로 세도정치 기간이었구나라고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이때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외척이죠.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 임금의 순조, 혼종, 철종은 전부 다 이씨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이씨를 우리가 그 왕손 또는 왕족 또는 뭐 종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씨가 아닌 외척 집단이 바로 누구라고? 안동, 김씨, 풍양, 조씨인데 이렇게 외척 일가들이 나라의 권력을 다 말아먹었다. 여러분들에게 알아먹기 쉽도록 선생님이 지금 나라의 권력을 다 말아먹었다 또는 뭐 쥐락펴락했다 지 꼴리는 대로 나라를 다 살림을 해먹었다 들어먹었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올 때는 점잖은 용어로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점잖은 용어로 해볼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외척에 의한. 알겠어요? 무슨 정치라고? 타락한 무슨 정치? 문벌 정치다, 이거. 문벌 정치. 알겠어요? 자, 외척 집단은 누구냐? 안동, 김씨, 풍양조씨이고, 어떤 정치냐? 타락한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뇌물을 갖다 바치고, 매관, 매직, 관직을 팔아먹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멍청한 새끼가 말이야. 우리 군의 군수야. 어떻게 군수 됐느냐? 저 서울에 있는 안동 김씨 누구한테 그 쌀 몇백석 갖다 주고 말이지 군수짜리 사온 거예요. 뭐 보니까 그냥 군수가 엉터 같은 새끼가 군수라 가지고 우리 고장 사람 다 말아먹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가 쌀 200석 주고 군수짜리를 사면은 백성한테 얼마를 뜯어먹어야 됩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탐관오리들한테 쥐어 짜이지. 그래 그렇죠?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뭐라고? 타락한. 누가 타락시켰냐? 왕은 힘이 없고 약한 임금들이 왕자리에 있다 보니까 왕의 외척들이 이렇게 다 말아먹었다. 이걸 뭐라고? 문벌정치. 타락한 문벌정치를 세도정치라고 하더라. 땡이야. 알았어요? 세도정치가 자행되고 있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세도정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삼정이 문란해졌다. 이것을 꼭 인과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타락했으니 요 새끼들이 다 뜯어먹었으니 그 뜯어먹는 방식이 뭐냐? 삼정이다, 이거 삼정. 삼정 가운데 전정이 있고요, 전정. 군정이 있고요, 군정. 그래서 전정은 밭전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정은 정치여다 이건데 밭에서 정치한다는 게 뭐야? 밭에서 생 걷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정치라는 게 백성한테 뜯어가지고 다시 백성한테 쓰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죠? 전정. 그 다음에 군대 갈 놈들을 잡아다가 군대에 보내는 대신에 알겠어요? 군포를 걷는 것, 이걸 군정 그래요. 군정.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야 봄에 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쌀이 다 떨어졌어도 올 봄에 논에다 뿌리를 나락일랑 종자일랑 먹지 말아라.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처먹어버리면 뿌릴 씨앗이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먹지 말고 아껴도 대신 네가 굶지 않도록 나라에서 쌀 좀 빌려줄게. 이거 먹고 농사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그 종자 뿌려가지고 나오면 그걸로 갚아라. 이렇게 곡식을 돌리는 거야. 알겠어요? 곡식을 돌리는 거. 그래서 뭐야? 환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의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환곡제도를 시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백성을 등쳐먹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19세기에 가장 농민들을 괴롭힌 것은 바로 환곡의 문란이었어요. 어느 정도 문란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 없이 다시 갚아라면 제일 해피한 거죠. 근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어먹으면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 빌려간 사람이 힘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안 빌려가려고 그래요. 안 빌려가려고 그래. 빌려가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안 빌려가려는데 사람들이 안 빌려가면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빌려가게. 야, 빌려가 새끼야. 아, 싫어요. 전 이자가 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배고프더라도 도토리 줘 먹고 살려. 이렇게 안 빌려가려. 빌려가 새끼 하면서 강제로 빌려줘. 이 강제로 빌려준 것을 어거지 대출을 늑대라고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늑대. 알겠어요? 늑이라는 게 뭐냐? 어거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예, 을사보조약을 맺을 때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로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 그 늑자야. 알겠어요? 늑대는 어거지 대출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여러분한테 카드 만들라고 합니까? 왜 길거리 가면은 카드 하나 쓰세요 하면서 말이야 카드를 권장합니까? 돈 빌려가야 빌려간 놈한테 이자 뜯어먹고 돈 누려서 사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주 나쁜 고리대업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카드업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거지로 카드 만들어서 카드비 생기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거 신고하면 카파라치 해가지고 뭐 200만 원 그 상금을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21세기 백주 대나대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조선시대의 황국과 같은 그런 카드놀이나 또는 뭐 그 이자놀이나 아니면 고리대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점정은 물란은 삼정은 물란은 전정은 물란, 군정은 물란, 황곡은 물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요 세 가지는 뭐냐? 삼정이고요. 이게 삼정이고 이게 물란해진 현상들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시험 나올 때 고지고대로 전정은 물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야. 외울 때 이것만 외웠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전정은 물란은 뭐냐? 전정은 물란은 몰래 토지를 숨겨놔 세금을 거두면 논에서 나온 세금을 거두면 지가 처먹으려고 나라에 안 바치고 아까 뇌물 주고 관직 얻은 놈 있잖아. 그 놈이 지가 처먹으려고 말이야. 그 토지대장에서 빼놓고 숨겨둔 토지를 뭐라고 그래? 은닉한 토지를 은결이라고 한답니다. 알겠나요? 또 하나는 뭐냐? 진결이라고 있어. 진결. 이 진결은 원래 농사가 안 되고 척박한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 세금을 안 걷는 게 원칙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생계비가 있잖아. 최저생계비밖에 월급을 못 받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세금 내 하면서 말이야 뭐 방위세다 또는 뭐 무슨 세다 또는 뭐 주민세다 하면서 뜯어가면 되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겨우 먹고 살 만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도 겨우겨우 농사지려서 땅이 더러워. 자갈이 많고 모래가 많아서 농사 되지도 않아. 겨우 거기서 쌀 얼마 해가지고 1년 내내 먹으면 다 없어질 그런 판이야. 근데 그 농부한테 세금 뜯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까지 세금을 뜯는 것을 진결이라고 해서 진황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걸 진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정해진 액수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이 왕창 걷는 것을 도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결, 진결, 도결 이렇게 결자로 끝나는 놈들은 전부 다 뭐냐? 토지를 측량하는 단위가 1결, 2결 지금부터 지금처럼 말이야 1평방미터 이러지 않고 1결, 2결, 3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자로 끌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끝나는 것들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인 전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은 뭐냐? 군정의 문란은 그렇습니다. 군대 안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누가 내 몸을 나라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나라한테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돈으로 내라 해가지고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게 했는데 자, 이 군포를 내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이웃 사람이 대신 내야 돼. 이웃이 대신 내는 것을 뭐라고? 인징. 알겠어요? 이웃이 또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친척까지 냅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 대신 그 사람과 종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야. 친척의 세금을. 이걸 뭐라고요? 족징이라고 그럴게. 족징.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 백골 징포라고 있어요. 죽은 사람 몫으로 군포가 나옵니다. 야,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몫으로 세금 2필 내라고, 군포 2필 내라고 나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알겠어요? 유명한 정약용이 지은 시가 있죠. 애절양이라고. 정약용이 말해요. 어느 날 그 광경을 목격한 걸 시로 지은 거야. 어떤 농부가 말해 울고불고 난리 났어. 어떤 아낙네가. 아낙네가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나시인가 칼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바로 절양이야. 알겠어요? 양물을, 남자의 성기를 잘랐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아낙네 모습을 봤습니다. 왜 우냐 물어봤더니, 글쎄 말이에요. 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또 군포를 물릴 거 아닙니까? 이 아들 때문에 세금을 터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자기의 양물을 잘라버렸습니다라고 그 부인이 그 피가 흥건한 자기 남편 옆에서 말이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시를 정량경이 보여줬어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징이라든지 족징이라든지 또는 백골징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구첨정이 있습니다. 황구첨정. 여기서 이 황자는 예, 젖비린내 황자예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애들을 낳아가지고 애들을 키워봤는데 되게 애들이 젖먹이 때는 그 젖먹이의 그 젖비린내가 입에서 납니다. 되게 유쾌하죠. 젖을 토한 냄새 아니야. 토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젖비린내 나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알겠어요? 이런 아이한테 나는 유아의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아직도 젖비린내 난다는 얘기는 젖도 안 뗀 어린애한테까지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구첨정. 그러므로 여러분이 암기하기 쉽게 굳이 하자면은 결자로 가는 놈들은 전정의 문란이고 징이 아니더라도 정이 들어있더라도 인징, 족징, 백골징포 이렇게 가는 놈들은 군정의 문란이다. 황국의 문란은 뭐냐? 황국의 문란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아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줬죠? 어거지 대출 뭐라고요? 늑대. 그러니 안 헤어질래 안 헤어질 수가 없겠죠. 이름이 벌써 늑대 더럽잖아요. 강제 대출이야. 이자 받아 처먹으려고. 고리대 해쳐먹으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백이라고 해서 반백. 이름이 반은 하얗다는 거 아닙니까? 예, 쌀하고 겨하고 섞어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쌀로만 받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이죠. 선생님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데 지금이야 그런 게 많이 없었어. 옛날에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리러 은행 가잖아. 그러면 2,000만 원을 떼. 그리고 나머지 8,000만 원 줍니다. 이걸 꺾기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2,000만 원 떼고 8,000만 원 빌려주고 그러니까 2,000만 원 미안해요.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떼고 8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빌린다고 하면 이게 꺾기 200만 원 한 거야. 그리고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갚을 때도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은행이 미리 200만 원 떼어서 갚는 겁니다. 이 도적놈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가 이게 나쁜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 이 나쁜 자본주의가 말이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퍼져 있다니까. 그 금융자본주의가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주식시장이 발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런던 그 주식시장으로 가더니 이게 이제 드디어 그 월스트리트로 가더니 또는 뭐 도쿄로 오더니 상하이로 오더니 대한민국 여의도로 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 이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입니다. 주식시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본주의 악의 근원, 탐욕의 근원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의 대중들이 금융자본의 폐에 얼마나 당했으면은 결국 금융자본의 상징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그런 데모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자본주의 탐욕적 모순이 드디어 전 세계사적으로 누적돼서 폭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주식 때문에 골병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겠죠? 원래 취지가 좋은 거라고? 아니야. 곰곰이 따져오면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이 그러잖아. 개미들이 돈 모아다가 있는 놈들, 권력 많은 놈들,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 갖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다 쓸어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병폐야. 알았어요? 손 안 대고 완전히 코 푸는 그런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폐단이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돈 될 것이 있으면 물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맥커이 이런 놈들이 말이지 우리나라에 인천 가는 그 고속도로라든지 천안 민자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말이야. 고속도로비 어마어마하게 내기하고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빨대 꽂아도 돈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빨아먹는 그런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폐단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흥분했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반은 쌀하고 결을 섞어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쌀로만 받는 이런 도적놈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유라고 해서 지가 다 헤쳐먹고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창고에 쌀이 가득 있는 양, 예, 창고를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늑대라든지 반백이라든지 허유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아주 그냥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 환곡제도의 문란이다 라는 것. 잠깐. 그러므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기에. 알았어요? 이게 다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 이것 좀 또는 이것 몇 개, 알았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현상들이 보일 당시의 상황으로 타당한 것은 뭐냐?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난다고? 이때 나타난다. 이 정치가 썩어서 백성들을 뜯어먹는 아주 극렬한 패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 내용들까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세트로. 알겠어요?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뜯어먹히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아이고 그런가벼.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계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은 낙관론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 마지막 판도라 상자에 마지막 남아있을 것은 희망이에요. 그렇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파토스적이야. 아주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활기찬 삶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파탄입니다. 아주 죽음을 멋있는 말로 이렇게 묘사해놨더라고요. 예. 죽음이란 뭐냐? 내가 누구 글인가, 리오타르인가 누군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죽음이란 뭐냐? 가능성의 불가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환장하겠대, 정말. 죽음이란 가능성의 불가능이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일은 나보다, 오늘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죽음이란 뭐냐? 그 가능성이 불가능하게 된 게 바로 죽음이다. 이래요. 아, 멋있잖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머리를 꽝 때리더라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말이야,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싸여서 살기 쉬워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이.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봤댔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요? 알렉산더가 돼보세요. 그래, 안 그래? 네로 황제가 돼보세요. 또 우리의 흥선 대원군이 돼보세요. 이명박이 돼보세요. 그래, 안 그래? 한때 권좌에 오르고 권력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죽음입니다. 파탄이에요. 하나의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파탄이 온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자고? 숙명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정해진 삶을 어떻게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최대한 활기차게 살아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 삶이란 결국 뭐라고요? 가능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내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가능성의 불가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왔습니다. 그냥 오겠어요?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먹고 살게 되다 보니까 어때? 점점 뜯어가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미국 사람들도 월가를 점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폭동 납니다. 알겠어요? 무언가 하나만 딱 건드리면 폭동이 나요.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참았어. 그래서 어떻게?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농민의 저항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농민의 저항이 처음에는 뭐냐? 되게 소극적이에요. 아이고, 저 좀 제발 좀 그만 뜯어먹어 주세요. 죽겠어요. 내야 될 세금도 없어요. 이렇게 소극적이란 말이야. 이 소극적 저항에는 뭐냐? 항조운동. 소장료를 못 내겠다고 개기는 것을 항조라고. 저항하다 할 때 항자하고 조는 세금을 조라고 그러죠. 수확량의 일부를 내는 걸 조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항조 이외에도 거세. 알겠어요? 거세. 세금 못 내겠다고 개기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 우리가 합쳐서 항거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조세에 대해서 항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 저항이야.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사또는 순 토종놈이에요. 맨날 우리를 뜯어먹어요. 전에 할머니 제사라고 우리한테 세금 또 뜯어갔어요.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괴서라고. 괴서. 또는 뭐 벽서. 그죠? 요즘 같으면 이거 뭐야? 익명에 댓글 올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저항하면. 안 되겠어.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내가 뜯어먹히다가 쫄딱 망해서 굶어 주거나 한판 싸우다 주거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인간의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 파탄이 있다는 걸 깨닫죠. 기왕 죽으려면 한번 개기다 죽여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민의 저항이 소극적 저항에서 무슨 저항으로? 적극적인 저항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농민 반란이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밀란이라고 한다. 밀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밀란은 다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세요. 밀란은 1811년 순조 때죠. 순조 때 누구냐?
예, 홍경래가 최초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 알겠어요? 자, 시기 1811년 홍경래가, 알겠어요? 홍경래가, 예, 평안도 평안도에서, 그죠? 평안도 정주에서 밀란을 처음 일으켰습니다. 특히 홍경래 은하는 평안도 일대에 몰락한 농민이라든지 또는 그 상인들이라든지, 알겠어요? 또 여러 세력들이 규합해서 일어나는데, 특히 이것은 서북인에 대한,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홍경래의 난으로 터졌습니다. 이 과정, 알겠죠? 최초 밀란은 누구라고? 홍경래. 시기 언제라고? 1811년. 장소가 어디라고? 평안도 정주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서북지방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결국은 터졌다. 그런데 밀란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더니 이 밀란은 뭐냐? 1862년에 이 62년이 임술년이야. 그래서 이것을 임술밀란이라고 그래요. 옛날 국사책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진주밀란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주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 그래 안 그래? 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인데, 그죠? 뭡니까? 강낭콩 같이 절개를 외치던 누가? 논개가, 그죠? 외장을 끌어안고 몸을 투신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논개의 아름다운 정절이 있는 그 충절의 고장 진주를 말이야, 반란의 고장으로 이렇게 국사책에 써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뭐냐? 지역 대신에 당시 시기, 그죠? 예, 그 연대를 임술밀란 이렇게 시간을 중시하는 그런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862년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워낙 탐악을 많이 했어요. 이 짓을 많이 했다. 많이 발라먹었어요. 백성들이 뜯어먹었어요. 아주 그냥 빨대를 꽂아놓고 그냥 백성한테 탐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안핵사를 파견해서 뭐 조사를 하고 했지만은 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악 때문에 임술밀란이 일어나고, 특히 임술밀란은 뭐라고요?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팩트. 밀란이라는 팩트는 둘로 나눠서 보자. 최초는 뭐냐? 최초는 1811년 홍경래 은난부터 시작한다. 이름이 나왔잖아. 홍경래 은난. 나중에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진주밀란이다. 임술밀란이다. 1862년 백낙신의 탐악에 한 거에서 진주에서 일어난,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다. 알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펼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던 새에 우리 이제 세도정치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밀란까지 일어났다. 이런 과정을 쭉 봤어요. 자, 결국은 1863년 흥선대원군이 권좌에 앉게 됩니다. 철종이 죽었거든요. 철종이 죽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대비한테 물었더니 조대비가 뭐라고 했느냐?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명복이가 있다. 명박이가 아니야. 이름이 명복이에요. 고종 임금 이름이 명복입니다. 이 명복이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명복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나이가 12살이 됐는데 왕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는 12살짜리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 왕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살아있는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알겠어요?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었다. 여러분, 항상 인과관계, 그 이전에는 뭐였다? 대원군 직전의 정치는 우리는 뭐라고? 세도정치라고 했다. 세도정치가 나오면 쭉 인과관계 뭐라고? 삼정이 문란해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삼정문란 결과 뭐라고? 밀란이 일어났다. 농민들의 저항 가운데 적적인 저항을 밀란이라고 했다. 자, 이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의 국내의 모습입니다. 국내. 대외적으로 어땠다고 그랬죠? 19세기 중엽, 이때쯤 되면 대외적으로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온다라는 의미에서 서세동점이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서세동점. 됐죠?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서세는 뭐라고 그랬죠? 잘했어요. 서양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됐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라꼴이 말이 아니야. 나라만이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대외적으로도 말이야. 서양 세력이 우리를 넘봐.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얼마나 많은 그 짐을 짊어지고 이제 권력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그 흥선대원군쯤 오면은 항상 리더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그 대표가 된다는 거,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한 나라의 운영을 담당한다는 것은 보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뭐 교실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반장도 뽑아왔고 반장도 나름대로 쥐꼬리만한 권력 있죠? 그죠? 동네 수희 아저씨도 말이야 그 아파트에서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수희 아저씨를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주차장 가보세요. 주차관리요원도 주차관리에 관한 권력이 있다고 그걸 휘두르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권력이란 걸 지어주면 말이야 그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권력이란 것의 속성이 그러할진데 더군다나 한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면 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뽑기도 했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각별히 대통령은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알았어요? 나 하나를 희생해서 내가 더 피곤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밤잠 못 자고 내 졸개들을 부려가지고 전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앞날과 우리 민족의 흥성함을 위해서 내가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이 권력을 향유해야 돼. 우리 형한테도 한 자리 줘야 돼. 알겠어요? 또 뭐 영포라인 해가지고 말이지. 알겠죠? 영남지방 또 포항지방 사람들한테 권력을 몰아주고 4대강 해서 그냥 모든 일자리 다 그들한테 만들어주고 모든 이권 다 넘겨주고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알겠죠? 이렇게 되면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이기적인 자가 권력을 잡으면 한 나라가 재앙의 수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야. 대외적으로 이렇게 외세가 침탈해 왔는데 이 외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들과 맞서 싸우느냐? 그들과 함께 항복해버리느냐?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의 운명을 가늠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알겠어요?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명함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점만 바라지만 사람들은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리더가 될 사람들은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점점 키워나가서 이 장점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그랬어요. 국내의 여러 어려운 문제, 대외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흥선대원군은 뭘 했느냐? 우리가 이제 볼까요? 정치기강, 문란한 정치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문란을 바로잡고 매관매직을 금지하고 농민저항, 홍경래의난, 임술빌란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죠? 대외적으로는 서양 열강이 침략이 왔을 때 뭘 했느냐? 세도정치를 일수하고 정치기구를 개편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다시 재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뭐냐?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뭘 하고 있어요?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해서 우리를 먹으려고 왔을 때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뭐라고? 서양의 수교통상 요구를 수교통상 거부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왕권을 재확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령 첫째, 세도가들을 축출하고, 그죠? 세도가들을 축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기구를 개편합니다. 정치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변사죠. 조선 후기에 특히 세도가들의 권력을, 세도가들이 권력을 쥐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뭘 차지했기 때문에? 비변사를 차지했기 때문인데,
이 비변사를 혁파해서 정치 기구인 비변사를 혁파해서 둘로 나눠버립니다. 정치는 의정부가 맡아라. 군사는 삼군부가 맡아라. 이렇게 정치와 군사의 모든 권력을 다 한 몸에 쥐고 있던 비변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정치는 의정부가, 군사는 삼군부가 이렇게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죠. 그죠? 법전을 새로 편찬했습니다. 법전을 새로 재정비했어요. 결국 뭐냐? 이런 모든 제도들은 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선시대에 쭉 전해져 왔던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죠. 그 이전에 조선 태조 때 벌써 정도전에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제육전, 하륜의 경제육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국대전이 조선시대 내내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자리매김하다가 나중에 영조 때 속대전으로 한번 바뀌게 되고요. 영조가 이제 다시 재편했죠. 법전을. 그리고 영조 이후에 정조 때 속대전을 다시 또 바뀐 게 뭐야? 대전 통편. 정조 때 대전 통편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전 통편을 다시 또 시대에 맞게 또 고친 게 대전 회통이에요. 그래서 대원군 때는, 흥선 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과 대전 회통으로 법전을 정비했다. 육전조례가 있죠? 육전조례. 법 밑에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법전을 재정비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 바로 이 사림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로서 조선 후기 내내 16세기 중엽 이후로 백성들을 등쳐먹었던 서원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정비. 그래서 약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하고 47개, 47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했어요. 알겠어요? 이 서원 정리에 대해서 유림들의, 서원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림들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47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을 정비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모든 정치 그 개혁 내용들이 전부 다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이 그릇 속에 들어가, 이 개념 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세도가를 축출한 점, 세도가 이렇게 외척이죠. 외척 일파들을 제거한 점, 정치구를 재정비한 점, 법전을 재정비한 점, 서원을 정비한 점 전부 다 왕권 재앙림. 그리고 수교통상 거부정책은 결국 뭐냐? 두 차례의 양요를,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양요가 1866년에 먼저 무슨 양요? 병인 양요가 1871년에 무슨 양요? 신미 양요가 일어나게 되더라. 알겠죠? 흥선 대원군의 수교통상 거부 정책이 서양의, 그죠? 서양의 개항 요구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일어난 게 바로 양요 아닙니까? 양요. 이 양요 사이에 1868년에 뭐가 있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